저희가 이거를 이 광야의 땅이라는 영화를 이제 기획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원래 기지촌에서 이제 여성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박경태 감독도 이제 자기가 이제 기지촌에 관련한 영화를 두 편을 만들고 저도 이제 그 외국인 여성들을 뭐 주인공으로 한 기지촌 영화를 하나 만들고 나서 저희가 잠시 이렇게 그 일종의 어떤 회의감 같은 걸 좀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가난하고 이렇게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이제 밑바닥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이 여성들과 이 기지촌 여성들을 이제 계속 카메라로 이렇게 팔로우를 하면서 이제 찍는다는 거. 그러니까 남의 고통을 이제 카메라에다가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나는 뒤에 카메라 뒤에 있고 그분들은 늘 카메라 앞에 있고 갑자기 이제 그 재현 방법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 자체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우리는 과연 앞으로 다큐를 그냥 찍을 수 있을까? 이제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쉬어가는 어떤 그 시기에서 저희가 이제 그 사라져가는 공간을 이제 먼저 기록을 하자. 이제 책을 하나 만들고 이제 아카이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가서 아카이빙을 하다가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그 박경태 감독이 바로 전작의 주인공이었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아사를 하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희는 이제 그 임종을 같이 못했고 그 당시 이제 돌아가셨을 때도 옆에 없었어요. 나중에 한참 후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굉장히 오래된 그 기지촌 공간에서 그동안 이제 여성단체에서 언니들이 해줬던 얘기들, 옛날 얘기들이 다시 이렇게 새롭게 좀 다가오는 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작의 주인공인 박명수 씨가 죽고 그 아무도 살지 않은 유령 같은 공간을 이제 걸어다니다가 이제 문득 유령을 우리가 불러내야 되겠구나, 유령을 찍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유령을 재현한다는 거는 이건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전통적 다큐멘터리 문법에서 벗어나는 건데 이 공간만으로는 사실 이야기를 그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말을 다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주인공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누구를 주인공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과정에서 카메라 앞에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와 함께 장면을 만들어내고 연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관계가 되고 자기를 표현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선택이 됐던 것 같고, 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가장 좋아했던 분들이 또 그렇게 오픈을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같이 하기로 오기 때문에 그 주인공 세 분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간성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우리가 그 기지촌 하면 이제 현재 사람들은 공동천 뭐 아니면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한국 전쟁 직후에는 이제 경계부는 전부 기지촌에서 시작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미군 부대가 그 베트남 전쟁 이전까지 한 60군데 이상 그 생기고 거기마다 다 마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정부에 만난 할아버지하고 이야기는 의정부는 전부 기지촌이었다. 그냥 그 다른 거 없이. 그게 의정부만이 아니라 뭐 천면, 다 그랬던 거죠, 사실은. 아닌 오면서 아닌 오면을 찾는 게 더 빠를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군이 재배치가 자꾸 되면서 베트남 전쟁을 기점으로 생기는 문제인데 그 재배치가 되면서 미군이 갑자기 떠나는 날, 예를 들어 산정수 옆에 있는 그 운천 같은 경우 하루 아침에 운천에서는 갑자기 미군이 떠나니까 유령마을이 됐다. 그 당시에는 포기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신문 기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폐허가 되기 시작하고 또 처음에 이제 이 건배탑을 구상할 때 제가 아카이브 작업을 먼저 하려고
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카이빙을 하러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간 사진을 저희가 많이 찍었을 때도 느꼈던 건데 뭐냐면 이제 과거를 그 일정 부분은 어떤 공간이 재현을 하지만 그 과거를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성병지유소 중간에 나오는 안성재 씨가 흰색 옷을 입고 다니는 데가 사실 성병지유소인데 거기 가도 우리가 이제 문서상으로 몇 명이 여기서 수감되고 있었고 페니실린이 몇 밀리그램을 맞고 몇 명이 여기서 죽었고 이제 이런 건 알지만 그 과거를 저희가 재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 모든 그 공간과 풍경은 이 기지촌 여성들의 어떤 그 트라우마를 반영하는 어떤 그릇, 그러니까 자기 내면 속에 비춰지는 어떤 물그릇 같은 그런 느낌? 이제 그런 컨셉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뭔가 원근법적인 어떤 그 범위 안에서 그 촬영 대상을 마치 포획하듯이 이렇게 이미지를 찍어내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형식을 저희가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그 각각의 자기의 그 개성과 이제 퍼스널리티와 다른 카메라하고 맺는 관계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세 개의 그 이야기 파트가 사실 달라졌고 그거를 저희가 통제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매끈하게 잘 빠진 어떤 다큐멘터리나 좀 스펙타클하게 이제 영화를 만들려면은 어떤 그 원칙, 그러니까 시각적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내러티브적인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이제 좀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그거를 탈피를 해서 이렇게 각각의 인물에 맞춰서 가본다는 게 너무나 사실 무서웠고 되게 두려웠고 이게 영화로 완성되지 않을 것 같다는 엄청난 공포를 느끼면서 사실 1년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다른 결론은 뭐냐면 마치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상 다큐멘터리는 어떤 극영화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딱 버리고 그걸 좀 더 넓게 약간 재현의 방식에 대한 어떤 탐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세 개가 각각 구성 방식이나 그 스타일이 달라도 이것은 하나의 영화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밀어붙이기로 한 거고요. 그래서 다큐는 뭐 마치 카메라를 없는 것처럼 되게 친밀한 어떤 무기를 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맨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에 대한 어떤 칭찬인데 저희는 그게 이제 가짜라고 생각을 했고 마치 카메라가 없는 듯이 촬영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을 오히려 더 소외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투명하게 본다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정치적인 결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굳이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저희는 매 순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보면 이제 협업 방식을 취했어요. 네. 그러니까 극영화적인 거나 다큐멘터리적인 걸 넘어서서 어떤 우리 그 같은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고 이 안성재 씨나 뭐 박인순이나 이에 관련해서 전라도 쪽에 사창가에 끌려가서 한 20년 가까이 연금돼 있다가 지금 영화 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사실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많은 것들이 왜곡되고 실제로 그거 한게 자기 감정에다가 새롭게 기억을 만들고 형성하는 중이라서 그런 것들이 붙어서 계속 트라우마에 달리고 있는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지금 영화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다큐멘터리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보면 막 울고 막그 과격한 인터뷰와 과격한 어떤 일상생활 그런데 안성재 씨의 그 과격한 일상생활과 고통을 표현하는 것들 이게 사실 인간 극장에 약간 옛날에 나왔었는데 그런 걸 다 배제시키고 빼고 그
트라우마로 재구성된 기억을 다시 또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가자. 그게 좀 더 카메라의 어떤 폭력성을 조금이라도 대상화시키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그 우리가 이제 관찰하고 찍히고가 아니라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서로 같이 대본을 만들고 그 장면 구성을 이제 하는 거. 제가 이렇게 찍어볼게요 하면 그러면 안성훈 씨는 어떻게 하실래요? 하면 나는 이게 이런 게 느껴져. 이렇게 걸어올래. 아 그래요? 근데 저번 장면에 전 컷에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걸었으면 좋겠는데 하면 아니야 난 그래도 이렇게 걸어올래. 그러면 이제 제가 주는 거죠. 오케이 그럼 그렇게 갑시다. 근데 걸을 때 자기가 이제 걷는 거 만지는 거 다 정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벽을 만지고 싶어, 뭘 만지고 싶어. 저희는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원칙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지처럼 경험한 세대가 아니잖아요. 대신에 저는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그 이분들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다.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무의미한 행동인데 그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 또는 어떤 단어를 반드시 써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거기에 우리가 이제 영화적으로는 좀 별로일 것 같지만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찍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제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믿어야 재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원칙이 또 원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소재주의다. 너무 신기한 소재가 많아서 지금 그런 식의 소재주의 아니냐는 식의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 그게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아, 진짜 소재주의인가 이게?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기지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역사적인 걸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한국 전쟁의 이유는 사실 다 기지촌에서 시작이 됐더라고요. 남한 사회 전체가 거의 GNP의 25%를 차지하는 정도 나로 수입이 막강했었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건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전부 다그 초기 모습들이나 마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대도시를 빼고 남부에 있는 시골 도시를 빼고는 그래서 이게 과연 특수한 소재일까?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너무 은폐시켰던 게 아닐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사람들도 많고 이 모든 사람들을 또 강제로 그 기억을 의무화시켜가지고 해야 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 우리 경기북부의 그 무용고물들이 참 많은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양생기들이 그냥 묻혔거든요. 그냥 번호만 남기거나 꽃분이 이분이 이런 식으로 이들의 각각의 그렇고 비슷비슷한 들어보면 다 똑같은 사연들 항상 반복되는 그 사연들이 다 그냥 없어지고 있는 그걸 갖다가 계속 기록을 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그들에게는 기억의 의무가 없겠지만 저한테는 그거를 기록을 해야 되는 의무적인 것이 좀 남아있는 거고 굉장히 할 일이 많고 트라우마를 계속 가면 갈수록 반대로 소재주의적인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를 계속 똑같은 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에서 저는 거기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 내 나름대로의 판단이었어요. 그런 것이. 그래서 어떤 감독들이나 방송이나 여러 경우는 이제 막 한국 사회 전반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고자 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소재들을 막 이렇게 빨리빨리 건너뛰게 하는데 저는 그럴 만한 몸의 리듬이나 생체 리듬이 빠르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기지촌하고 베트남 전쟁 이것만 가지고 너무 벅차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중이고 김동현 감독은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제 저희 가족도 그렇고 저희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뭐 영화는 선배나 선생님들이 기지촌 재미없어 요즘에 사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왜 이걸 계속 하는지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냥 왜 나한테 기지촌을 계속 하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딴 걸 하고 있으면 왜 너 또 기지촌을 기지촌을 안 하고 왜 딴 걸 하니? 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소재를 하고 나서 왜 그걸 또 안 하고 다른 걸 또 하니? 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니까. 근데 어쨌든 잘 설명을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은 있겠지만 다른 현장을 굳이
작품 여기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두 감독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고맙습니다.